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자이고요. 저희가 공동 정책위원장인데 한 분은 지금 조금 늦으신다고 했어요, 강혜님은. 네, 저희가 정책위가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꾸려져서 몇 가지 사업을 짜진 않았지만 토론회 한 번, 강연회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한재각 선생님이 제주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따로 비행기를 또 타지 않아도 되니까 오시는 김에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긴급하게 얘기를 해서 네,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도 더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리된 예전에 저희가 재작년에 에너지 토론회 할 때 줌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제주도 에너지 좀 약간 독자적으로 한전에 맡기지 말고 제주도 특별자치도니까 여기서 맡아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녹색당 정책위원장도 하셨고 에너지 기후 정책연구소장도 하셨고 지금 기후정의 동맹을 만들고 거기 집행위원 하고 계십니다. 현재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주도는 물 건너에 있어서 어떻게 오는지 항상 고민이 돼서 최근 들어서는 웬만하면 줌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3개 정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죄책감이 좀 덜었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오늘은 배를 한번 타고 와봤어요. 아침 4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오니까 2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또 제주도 와서 지난 기사 때 또 너무 인상적인 활동들을 또 보여주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네네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얘기는 기후 정의와 탈성장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냥 주제 혹은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어찌 보면 좀 알고 계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요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기후 얘기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이 감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감정이라고 할 만한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후위기가 뭐다 이런 건 뭐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뭐 아마 강의를 하시라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뭐 기후위기가 뭐시가스 어떻게 이런 얘기 쭉 다 하실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기후위기가 기후위기에 대한 일종의 과학적 이해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 알고 있고 또 현실에서 기후위기라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이제는 기후위기 얘기하기 슬프게도 쉬워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기후위기라는 거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하면 라고 한 건데 그리고 나면 사실은 또 그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이 감정을 어쨌든 유발하고 있는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 얘기라면 이제는 그런 또 실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이렇게 유발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혹은 느낄 때 유발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유발되는 감정들은 어떤 건가 어떤 감정이 생기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좌절감, 두려움, 우울감, 분노, 죄책감, 내가 한술도 떴구나. 나도 문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나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애들 보면 미안함. 미안함, 절박함.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한 2년 전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을 텐데 어쨌든 벌써 우리가 녹색당 원인이시니까 더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드는 건 사실은 그 두려움, 불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대로 지금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진짜 실제 얘기인지는 좀 뭐 뒤섞여 있겠습니다만 이제 두렵고 무섭죠. 근데 두렵다 이 기후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를 사실은 근데 꺼내서 내 감정 밖으로 꺼내서 얘기해볼 경험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나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친구든 가족이든 이런 얘기하고 못 해보고 이게 그냥 기후 변화나 이런 거고 이렇게 심각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막 열심히 했어도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 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그런 감정을 꺼내서 좀 얘기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움직이는 게 뭘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은 그런 감정을 경유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가 소소하고 있는 녹색당 입장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경유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해내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세 가지 감정들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얘기 우리 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사람들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누굴 욕하다가도 나는 뭐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청년들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감정 짚는 얘기일 텐데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젯밤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그 보여진 숱한 뭐 플라스틱과 비닐 어쩔 거야 이런 생각하고 누군가 또 그 얘기 듣더니 제가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집에 가가지고 에어컨을 탁 켰는데 너무 시원하는 순간 이 전기가 그래서 에어컨을 끄지도 켜지도 못하는 뭐 이런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라고 하는 상황에 내몰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또 다른 얘기하지 어쨌든 우리가 문제의 일부라는 느낌이 드니까 눈치어들고 아예 그 문제를 안 보려고 외면하게 되는 대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녹색당원처럼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기후위기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근데 그 기후위기에 나도 일부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과 아예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상황 자체를 외면하거나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 얘기는 왜 중요할 것 같냐면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알려주면 그걸 듣고 뭔가 행동할 건데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알면 당연히 행동하겠지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모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제 몰라서 올 수도 있지만은 되게 그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면하게 되고 내가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하나 되게 두려움 얘기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무기력감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큰 문제에서 이게 뭐 하나 한다고 안 바뀔 것 같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보면 바뀔 것 같으면 그래도 해볼 텐데 이건 뭐 이렇게 바뀐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세상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야, 바뀌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 있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0년간에 왜 우리는 안 바뀌었던 거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식의 빠져들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무기력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형태를 근데 저는 돌파하기 위한 이 유일한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요즘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화가 저는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는 거야? 왜 우리 이 상황까지 대해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내 탓이야? 내 탓이기도 하지만 이거 내가 사실은 뭐 어쩔 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게 정말 엄청난 거대한 구조와 그걸 움직여냈던 소위 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구체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 보면 뭐 기후이기에 무슨 그 사람들이 기여했겠습니까? 예, 당장 파키스탄의 그 수재명만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비를 해보면 정말 화가 오르는 거죠. 그게 어쨌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무기력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한 감정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감정 외에도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든 연민이라는 감정이든 연대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뒤섞여야지만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진짜 진짜 엄청난 파괴적인 힘으로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마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라는 감정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이건 제 감정인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갖고 있고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운동론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감정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들여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 볼까 합니다.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 모래폭풍을 찍은 사람이 서 있는 많은 자리일 거고 한 1분 안에 이 모래폭풍에 빨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해가 사라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래폭풍에 빨려 들어갔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올렸더라고요. 몇 가지 다운 봤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사람이 올린 것 중에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 모래폭풍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모래폭풍 안에 있는데 그 상황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고 싶고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의사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절대 첫 번째 그 상황에 이제 수용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왜 암이냐?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나한테 암이라고 오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전체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사진에 모래폭풍이 왔던 지역은 뭐 설명해 놨습니다만 사하라나 그 고비 같은 그 사각지대가 아니라 아마존에다가 그 브라질에서 벌어진 상황이 모래폭풍이다 보니까 더 그런 감정이 들었겠죠. 그 사람이 비현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의 상황을 지금 어떤 은유하고 있는 뭐 이런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후 재난이라는 게 정말 폭발에 기후 재난 폭발로 지금 우리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잠깐 환기했던 파키스탄의 그런 사람들은 기후 재난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가끔 그런 식의 언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언어를 쓰는데 사실 그 얘기를 분석해 보면 기후위기는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기후위기를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을 얘기하자면 기후위기는 우리 피할 수 없고 기후재난은 우리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군가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동료 시민 누군가는 정말 그 기후재난 한복판에서 당장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여러 비극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또한 기후재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제주도는 뭐 어떤 제가 설명 못할 만한 그런 경험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뭐 태풍의 영향이든 뭐든 이러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아마 이건 더 다들 아시겠지만 더 강한 태풍을 더 자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작심하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하나도 안 낸다고 지금 당장부터 결심해도 그냥 기후 재난은 더 지속될 겁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올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심리적 거부 상태 여러 가지 있는데 거부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뭐 어떤 기후 재난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또 이런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 꺼집어서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요즘 강사같이 듣는데 매번 기후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하는 건 제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뭐 누가 어디서 얼마큼 죽었고 어디서 뭘 무너졌고 이런 얘기 고통이죠, 하는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의외로 또 요즘 많이 알고 계셔서 또 그걸 환기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네, 이 얘기는 좀 그래도 들어볼까 싶은데요. 지난 8월 그러니까 중부 지역,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한번 큰 폭우가 와서 큰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이 한국사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울 중심주의를 타격하니 그래도 이 한국 전체가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뭐 남부 지역이 매번 당하는 이 태풍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일은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걸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일 텐데 또 하나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 폭우로 강남에 뭐그 대로 잠기고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가 빠진 거와 또 대비돼서 신림동에서 반지하 거주민들이 그 사망 사고가 또 대비되면서 이게 기후 부정이 기후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올라갔던 상황도 있죠 인식이. 그래서 그 이후에 빈곤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동 단체에서도 불평등이 재난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사실은 기후정의 지점에서 불평등이 기후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사실은 이런저런 방식의 통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즈음에 발표했던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고유가가 상당히 유지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석유 산업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의 뭐 SK, GS, 칼텍스 뭐쭉 있지 않습니까? 크게 4개의 포가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상반기 전체에서 영업이익이 15조인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한 1000배 뭐 이게 더 많은 거죠. 같은 양을 팔았는데 돈을 1000배 더 벌었다는 건데 요 폭리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를 일단은 한번 화가 나고 그리고 조금 더 한번 넘어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들은 석유를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올해는 더 폭리를 취했지만요. 근데 이게 석유를 판다는 거는 석유를 누군가 사면 그거를 집에 잘 모셔두려고 석유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쓴다는 거고 쓴다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압축하면 이 사람들의 산업이라는 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산업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우리는 석유를 팔고 석유를 팔아가지고 뭐 동력을 제공하고 등등이라고 자신을 묘사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기후위기라는 맥락에 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상식이냐고 질문한다면 아직은 석유를 팔아서 에너지를 파는 것이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만 저의 새로운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돈을 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폭리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번 거죠. 근데 이것과 앞서 얘기했던 그 신림동의 반지하 거주민의 죽음 사이의 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인과 연쇄들이 있겠죠. 석유 회사들이 채굴해가지고 석유를 캐서 팔아가지고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누적돼가지고 기후가 변화해서 다시 뭐 폭풍우가 오고 나서 그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
인쇄를 그러니까 인과 인쇄를 다 걷어내고 이 출발점과 끝점을 한번 연결해보자는 거죠. SK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반지하의 그 취약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식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죠. SK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혹은 전 세계에 누군가 취약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연결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감명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새로운 상식이 되고 이것이 인정돼야지만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 기후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겠죠. 뭐, 네. 2020년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등등 해가지고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라는 것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이전에 오기 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죠? 아니요. 모르셨어요? 네. 한 10명당 한두 명 아는 게 평균적인 수치였는데 그러니까 이 불났던 것에 대한 그 비율, 불이 났다는 거에 비율을 얘기하자면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건 불났어요라고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거 행위죠.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못 보고 있으면 전파해야 되는 거 위험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뭐 불을 끄러 가든지 대피를 하든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거는 불이야라고 소리친 거인데 근데 오늘 지금 적어도 여기를 가지고 하면 혹은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그 하겠다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 아는 수준이란다면 불난 집에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쳤는데 못 듣고 시간을 흘러 보낸 거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무슨 비극이 벌어질 것인가 다들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주어를 보시겠지만 이게 뭐 기후 운동가들이 한 것도 아니고 기후 과학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가 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한국 사회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불이야라고 소리친 거에 대해서 못 듣고 계속 그 불난 집에 거주하고 무슨 일을 했던 상황에 나올 비극을 암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시민들을 탓해야 될지 누굴 탓해야 될지 잠깐 보면 합니다. 우리는 했는데 왜 못 들었어? 국회는 그렇게 의원들이 그거를 말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심지어 그 국회는 5개월 후에 가덕도 신고가 특별 통과시키는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쟤들이 이걸 기울여 들을 만한 뭐가 없었던 거죠. 열심히 알리지도 않았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딴짓하고 나니까 국회가 있다는 상황 자체를 다 국회가 무슨 얘기도 안 듣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불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언 자체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그냥 묻혀버렸겠지만 어쨌든 이 선언 자체가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앞서 얘기했던 뭐 불평등하는 얘기, 불평등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92년에 체결됐죠. 체결되면서 딱 지금 30년 전에 체결된 건데 이때 여러 원칙들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원칙들은 그 중에 하나가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입니다. 직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기후 변화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일인 거죠. 지구에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지구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로부터 벗어나서 뭐 나는 기후 변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인데 문제는 근데 그 책임이 빌 게이츠나 저기 오늘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물에 빠져서 뭐 수재를 했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책임이 있냐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들은 다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라고 92년부터 첫 시작 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국제협약에 여러 논쟁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그냥 좀 감량하게 얘기하면 선진국들은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고 개발도상국들은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고 싶겠죠. 니 탓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아니야 우리 모두 탓이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 저는 니 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어떤 감각인데 급해 죽겠는데 니 탓냈다 따지고 있으면 그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왜 니 탓인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불났다는 얘기로 다시 비유를 들어갈게요. 불이 나서 우리 공동의 집 타고 있으니까 불을 꺼야 되는 게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잡았다가 주저앉히고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불을 끌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위기인데 누군가 지금도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엄청나게 거대하게 배출하면서 심지어 돈도 챙기고 권력도 챙기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 그건 니 탓을 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게 거의 뭐 오시까지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들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못하게 하는 걸 안 한다면 그야말로 큰 재앙이 더 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니 탓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건데 누구 탓이냐라고 물어보려는 거죠. 국가별로는 사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시가스의 최근 들어 2019년이나 이런 정도에 보면 오시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30%. 1년도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5% 정도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이 제일 책임이 많은 거죠. 아니,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제일 많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이죠.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좋아하는 데라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싶은 건데, 왜냐면 중국은 언제부터 온실가스 배출했냐? 뭐 한 2000년부터 배출하기 그전부터 있었지만 배출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900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 배출 쭉 해온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누적 배출량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보자 보니까 이 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누적 배출량이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제 국가들이 한 22% 정도 되는 거고, 그게 뭐 이렇게 또 G20라고 불리는 진짜 거대한 큰 그 그룹들 있잖아요. 부자 나라들 다 합치면 사실은 그들이 배출한 양이 거의 70에서 80%까지 됩니다. 누적 배출량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에 대비하면 12.7% 정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누적 배출량이 많은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더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온실가스라는 걸 한 배출되면 평균 100년을 대기 중에 생존한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걸 한번 대비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미세먼지를 한번 배출하면 한 일주일 정도 후면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뿌옇다가 가라앉는데 미세먼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면 100년 정도 생존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배출한 미국, 유럽 여러 제산업 국가들이 배출한 것이 지금 쌓여 있으면서 그걸로 지금 뜨거워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전부터 배출했던 사람들을 문제 삼고 그 국가를 문제 삼는 건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누적 배출량은 되게 중요하고 그것서 역사적 책임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을 누구의 책임인지를 보는 데 더 중요한 단년도 배출량이 아니라 누적 배출량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보면 적어도 미국은 중국의 2배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면 누적 배출량을 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 13% 정도 중국이 배출하니 사실 문제죠. 문제의 영역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 다 아시겠지만 아까 파키스탄 얘기도 했고 최근 들어와서는 아프리카의 꿀 지역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 2,2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뭄으로 기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어떤 지역들에서의 국가와 지역에 나타나는 어떤 이 피해라는 건 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해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기후 난민이라는 것이 제가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이유가 그런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에 누가 많이 배출했냐, 누가 피해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 요 간명한 그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이걸 반박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꼽아라.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부정 불가능한 두 가지 진실을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다 동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위기가 발생했다. 이건 뭐 반박하기 어려운 얘기죠. 또 하나의 진실은 이것처럼 기후 위기를 유발한 책임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부정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근본적으로 부정의와 불평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앞 단계의 얘기는 정말 숱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우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불평등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근데 나라별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만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빌 게이츠도 있는 나라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는 엄청난 불평등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걸 다 미국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얘기하면 뭔가 좀 설명이 조금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설명하는 방식을 전 세계 사람들 개인의 소득별로 한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한지를 다시 한번 사람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2010년대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일단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소득 불평등이 중요한 지표죠. 전 세계 사람이 한 80억 명 있다고 하면 줄을 세우는 겁니다. 1등부터 80억 등까지 줄을 세우는데 줄을 세우는 기준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버는 사람 쭉 줄을 세워서 80억 등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 그래프를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소득 첫 번째 사람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거의 바닥을 가져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이 80억 등 중에 그 10% 8억 등까지를 딱 뽑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 해의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해서 전체 지구적으로 만들어진 소득의 비중을 봤더니 보시면 52%를 10%의 부자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하위 50명, 40억 명이죠. 50%. 하위 50%, 40억 명이 가져가는 소득이라는 것은 10%도 안 돼, 8%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칵테일짜리 곡선이라고 불리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사회적 불평등 전 지구적으로 사실 국내 불평등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이 양산이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새로운 거는 이거죠. 보시면 거의 비슷한 그래프죠. 겹치면 겹칠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상위 10%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냐 봤더니 49%, 거의 50%를 배출한 겁니다. 하위 50% 사람들, 가난한 사람 40만 명이 배출하는 양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어린 잡아서 얘기하면 전 세계 부자들 10%가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는 겁니다. 하위 50% 사람들이 소득의 10%를 가져가고 온실가스도 10%밖에 배출하지 않는 겁니다. 압도적인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그래프가 네, 뭔가 사라졌네요. 네. 기억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겠네요. 여기 하위 50% 사람들 아까 이제 10%밖에 배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증가하는데 누가 기여를 했냐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하위 50%까지 이 사람들이 증가에 기여한 거는 16% 정도 기여했습니다. 하위 50 가난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증가를 기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상위 1% 사람들 1%.
아마 이 정도겠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스케일이 좀 달라진 걸 보실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95다가 99, 99.99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여기 자세히 이게 자세히. 분해시킨 겁니다. 90%까지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거는 2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1% 사람들이 배출을 증가율을 기한 거는 21%입니다. 하위 50% 사람들은 16%입니다. 16%.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죠. 아까 불평등의 상황이 단연도로 봐도 그렇고 시계열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변화냐를 봐더라도 이 부자들이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 증가에 기여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흥미로운 사항입니다. 이게 1% 밑으로 있으니까 0% 밑으로 있으니까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흥미롭죠. 전 세계 온실가스 닥치가 있는데 유럽 거기만 지친 나- 사람들은 온실가스가 감축했어요. 이게 배출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부자들 나라예요. 부자들 나라에서 온실가스가 줄은 계층이 있는데 누구냐? 소위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라고 보통 지칭이 되는데 선진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은 이 시기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였는데 과거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선진국에서 이렇게 확대된 환경의식, 뭔가 아끼려고 했었겠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비건도 하고 뭐 어떤 태양광도 올리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는 압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선진국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들이 더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짐작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득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더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거를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든 사가지고 그거를 뭐 자동차를 돌려가지고 배출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출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소득이 낮아지니까 구매가 지출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얘기해 볼 그게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측면 하나고 또 여기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50% 사람들이 하위 50% 사람들이 16%의 증가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16% 기여를 했는데 이걸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온실가스 줄이는데 기여했네.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도 책임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도 그 원인의 일부야 이런 얘기하고 좀 깨끗하지만 연결되는 고리도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도 온실가스 배출했으니 이들도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를 얘기를 할 거냐 알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숫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책임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 정말 고민스러운 영역인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저 앞부분은 한 개 배출하다가 두 개 배출하는 사람 그 배출량의 증가율이라는 게 단순히 그 본인이 쓰던 거의 증가율. 1인당 배출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네, 본인이 쓰던 거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인 그러면 한 개 쓰던 사람이 두 개 쓰는 거랑 100개 쓰던 사람이 200개 쓰는 걸 또 같은 걸로 적혀내는 거예요. 증가 그렇죠. 총량은 엄청난 거죠. 총량은 어떻게 엄청 증가 많겠죠. 그러니까 저게 같은 선에 있을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네, 이게 상대율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값 자체를 일단 얘기하는 건데 말씀은 이게 절대값이냐 상대값이냐인데 상대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16% 증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도 기여한 거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흑심이기도 하겠죠. 1%가 21%인데 50%가 16%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참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늘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보는 누군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그거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늘었던 16%의 내용이 뭘까? 무엇 때문에 늘게 됐을까? 그들은 처음으로 전등하나 키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으로 의사를 만나는 일과 관련됐을 겁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 것들, 처음으로 다리를 놓고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일종의 발전권이라고 통상 불리는 영역의 배출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사실 문제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생존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올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탓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측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거의 일이니 과거를 설명하더라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그들도 이게 삶의 질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늘려야 될 거냐라는 질문은 이제는 다시 할 수 있는데 과거의 그들의 16%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까 했더니 그는 정당한 권리였다라고 얘기를 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얘기들 국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죠. 당장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빈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누군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 집 지면 안 돼. 집 짓는 거 뭐다 온실가스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물론 그 추진이라는 노력을 하겠지만 필수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 자체를 우리는 이게 어떤 배출량이냐는 것들을 그 배출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 좀 얘기한 겁니다. 반대 얘기를 좀 또 드리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일 텐데 요즘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작년 그 가을부터 막 나왔죠. 이게 우주 여행이라는 건 참 우주를 나간다는 건 옛날에는 진짜 아주 특수한 사람들의 얘기였죠. 특수한다는 거냐면 돈이 많다고 나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공적인 일인 거죠. 네? 과학자이거나 어떤 그 조종사이거나 등등 이렇게 나가는 거지 돈 많다고. 근데 요즘 점점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뀌었는데 그나마 안 되는 영역이 우주 나가는 것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영역인데 이제 돈 많으면 나가는 영역으로 이것도 하나 바뀐 거죠. 우주 여행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면 지상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11분 동안 올라가서 그럼 그쯤 되면 지구 끝 우주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 던지면 올라갔다 잠깐 멈춰서는 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잠깐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일반 로켓과 다른 이 우주 관광 로켓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크대요. 상대적으로 그걸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구를. 근데 그 경험을 갖는 건 전 세계 사람 중에 아주 정말 극소수예요. 특권적인 경험. 그리고 그거를 돈으로 한 사람당 한 1억 아니야 500억 달러 정도 든대요. 엄청난 돈이겠죠. 그거를 들이면 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건데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지랄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해라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올라가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11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75톤이랍니다. 근데 대비점이 있어야 되죠. 75톤이 맞는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국 사람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14.7톤입니다. 네. 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1인당 연간 배출량이 14.7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1분 동안 75톤을 배출한 거죠. 전 세계 평균은 6.6톤입니다. 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 연간 배출량 6.6톤입니다. 또 대비해보면 더 커지죠. 더 극단적인 대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0억 명 사람들은 연간 1톤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고 뭐 물건이든 뭐든 이거를 많이 쓴다는 의미하고 덜 쓴다는 건 그것을 소비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억 명의 사람들이 1톤 이하로 산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가난하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선택에 주는 부담은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할 텐데 근데 1톤 이하로 사는 사람들 자체는 기대 수명이라고 있죠.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인가 75년을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이렇게 대비해보면 누군가는 11분 동안 75톤을 써서 올라가는데 지구상에 10억 명의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 뽑으면 그 사람이 평생 배출할 양을 이 부자들은 11분 동안 배출하는 것이죠. 더 극단적인 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의 마지막 문장이 이걸 읽겠습니다.
극단적인 분은 극단적인 오염을 낳는다.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우리한테 위기를 만들었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사실 이런 유의 이 부자들은 계속 자가용 비행기, 엄청난 그 무겁고 큰 자동차, 엄청난 저택 같은 엄청난 사치성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고 그 배출한 사람들이 그 문화가 끊임없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만든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물론 부추기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죠. 광고 산업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야, 넌 이거 없어? 넌 그럼 불행한 거야. 이거 사야 돼. 뭐 기본적으로 이것이 광고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신의 취향과 뭐 딱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냥 가방 하나 있는 사람한테 가방 하나 사고 났더니 너 가방 또 다른 것도 필요해. 또 이것도 필요하지. 너 이거 할 때는 이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방을 대여섯 개씩 팔아 치워야지만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저 인터넷에서 가방 하나 딱 샀더니 그 다음부터는 페이스북에 막 과방감 계속.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 내 마음에 이런 욕망이 있는지 몰랐어. 뭐 근데 이게 사실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사도록 하는 것도 이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팔아치워야지 또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통해서 만드는 일들이겠죠. 한국 얘기도 한번 해보면 보시면 80년대 이 격차 상위 10%가 갖고 있는 가져가는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증가해왔죠. 근데 사실 이건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 그래프로 보니까 정말 2배 이상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냐? 상위 1% 사람들은 180톤, 아까 14.7%라고 했죠. 그거에 10배가 넘는 거를 배출하는 겁니다. 하위 50% 사람들은 6.6톤. 기억 좋으신 분은 전 세계 평균 1인당이 6.6톤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상위 1% 사람들 누굴까요?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겠죠. 정용진, 네. 김택진. 네. 저는 부자들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닐 것 같고 그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뭐 배출할 것인가 다시 궁금도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똑같은 배출?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안 사고. 뒤에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텐데 일단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면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빌 게이츠의 집에 대한 기사가 있는 걸 봤어요. 왜 그까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26개고 뭐 하여튼 사람이 50명짜리 들어가는 무슨 극장이 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참 읽으면서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거 왜 공부하고 있을까 하면서. 네. 기후 얘기하면 다들 태양광, 전기차, 뭐 요즘은 ESG, 그러니까 제도로 기술로 얘기하면 뭐 태양광, 풍력, 무슨 전기차 이런 유의 얘기들. 저는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맥락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또 제도적으로 얘기하면 뭐 ESG 경영이니 요즘 ESG 안 쓰면 탄소 중립하고 ESG 안 쓰면 요즘 시대에 처진 사람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 강의에서는 이때만 얘기하면 아마 그 언급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기술적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해결 가능한 거냐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오히려 언급되지 않았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강의 앞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뭐냐?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 다 동의할 겁니다.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낳고 혹은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걸 다들 공감할 거예요. 아니면 전형적으로 그 신림적 반지하 거주민의 그것만 맞아. 봐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텐데 문제는 문장을 뒤집어도 성립할 거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람들 앞에 거는 알겠는데 뒤에 거는 야 불평등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오십가스를 배출해 왔을까요? 편하게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필요 이상을 넘어서서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밀어붙인 결과일 텐데 네. 그건 누구의 탓일 건가라고 얘기해보면 그건 뭐 흔히들 자본주의 성장체제로 불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지 그게 작동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이유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소비를 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작동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는 오십가스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과정에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뒤집으면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평등인 거죠. 평등하면 예컨대 오십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조건들이 더 크게 확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 혹시 이 긴긴 겨울에 앞으로 오실 긴긴 겨울에 뭐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그 두 분한테 잘 읽혀요.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이슨 히켈이라는 사람이 탈성장에 관한 얘기하는 책이긴 한데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소득과 화려한 지위제를 추구할 압력을 덜 느낀다. 사람들은 영속적인 소비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매출량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위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위제가 뭘까요? 지위제. 뭐 경제학에서 재화 얘기하잖아요. 뒤에 그 재화에 대한 얘기죠. 앞에 지위가 붙었습니다. 이 재화의 목적은 지위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제가 흔히 드는 설명을 해보면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차고 있다 가정합시다. 이 시계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시계를 보기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를 잘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가치는 시간을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부터 지금 5,000원 있을까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있겠죠. 근데 지금 목적은 시계를 잘 맞추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뭔가 좀 아름답고 뭐 이렇게 쓰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시계를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고 생각합시다. 있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1억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1,000만 원짜리 샀다고 합시다. 이때 시계를 차고 나면 이제는 시계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때부터 시계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야. 핵심은. 야, 저 사람 돈 진짜 많은가 보다. 저 사람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를 보여주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사용가치로서 시간을 맞추는 것은 일단 이 재화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재화인 겁니다. 지위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명품이에요. 명품은 되면 무슨 1,000만 원짜리 뭐 무슨 이런 핸드백 하나 끼면 거기에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짝퉁으로 얘기하는 뭐 무슨 짝퉁 명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죠. 그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가 어떤 가정하고 있는 저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이 클래스고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 지휘자는 게 그런 거죠. 불평등한 사람일수록 그런 지위계 내가 니들과 달라 더 뛰어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 보여주는 이것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추구할 압력들이 높아지고 사실 그게 가지고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뭐 무슨 어떤 넥타이 뭐 이런 거 하면 저 사람 우리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친해지고 지들끼리 친해지면서 투자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야 어디 부동산 어디 있던데 뭐 이런 식의 나누는 소위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소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입장금 같은 것이 이런 명품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 뭐 그 아래 소득 있는 사람 그 아래 소득을 끊임없이 그거를 내가 갖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더 사야 될 것 같고 압박을
받을 것 같고 차 하나 몇 년 상태에도 갈아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끊임없이 이 생산과 소비 체계에 밀려들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걸 반대로 평등해진다면, 그다음에 그 덴마크 사례 같은 거 드는 건데, 뭐 덴마크가 우리가 뭐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덴마크 상대 나갔을 때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보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주거, 교통, 뭐 의료 이런 것들을 웬만한 사회에서 제공하니까 그 사회 내에서도 뭐 뛰어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다 고만고만한 거죠. 그런 데에서 이런 시기적으로 하면 그러던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널 뛰어나게 하는 거는 뭐 예술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뭐 자원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더 뭔가 그런 걸 추구하고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그거를 하는 압력들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덴마크 같은 경우는 같은 수준의 경제 수준에 있는 데에 비해서는 오시가스 배출량이 낮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래도 이 책의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단순하지만 급진적 결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생태 위기, 기후 위기 등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의 전문가. 이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뒤에는 구매력. 사실 구매력과 소득은 거의 같은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죠. 구매력 감소시키면 오시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돈 받으면 많이 쓰니까 낮추고 이 전체 압력을 걷어내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또 그걸 쫓아가려는 압력까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오시가스 배출을 즉 더 많은 소비 같은 것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